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에서 촬영하게 됐네요. 그 산속을 그 천막이 제가 이제 불이 나가지고 좀 그랬어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 모든 게 얼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식용유도 그냥 꽝꽝 얼어요. 그래서 요리 자체가 안 돼요. 물론 저는 이제 뭐 통조림 위주로 먹지만은, 그리고 뭐 그 취사 자체가 안 돼. 이거 저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 부탄가스를 했는데 불꽃이 붙지도 않고 붙어도 요만큼밖에 안 붙어요. 불꽃이 안 올라와. 그래서 이제 취사 자체가 안 되고 뭐 설거지도 안 되고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거기서 보내려고 그랬는데, 근데 자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제가 구두를 해놔가지고, 또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장작도 많이 해놨어요. 장작도 많이 해놔가지고, 뭐, 지내는 데는, 자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뭐, 그 외에 다른 거는 활동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제가 설날까지 여기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설날 지난 다음에, 날씨를 봐서 내려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동영상을 여기 서울 집 여기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뭐 새해 첫 동영상인데 어떻게 즐겁게 보내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유난히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는 이제 추위가 많이 오네요. 하여튼 오늘의 교재도 이제 뭐 불교 교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불교 교리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 뭐 전부 다 뭐 추상적인 세계고 뭐 절대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절대계를 인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절대계를 인정하게 되면은 절대계 예속화되고 노예화되기 때문에 그건 저는 인정을 안 해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그건 또 나중에도 계속 나오니까, 하여튼 오늘 역사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죠. 역사 이야기 다섯 번째. 이제 고려 시대 918년에서 1392년. 이때 중국은 어땠냐? 중국은 이제 당나라가 망하고 이제 송나라가 건설이 되죠. 그리고 저 북방에서는 이제 여진이 일어나가지고 금나라를 세워요. 금나라를 세우고 그다음에 징기스칸이 몽골을 부족들을 다 통일을 시키죠. 통일을 시킨 다음에 대단한 그 몽골 제국이라는 걸 건설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송나라를 치워가지고 원나라라는 거를 이제 건설을 하죠. 이제 우리 고려 시대 때는 이제 중국은 이제 송나라, 원나라. 그렇게 돼요. 아주 간단해. 이제 요거 간단해. 서양은 어떠냐? 서양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중세 시대였으니까 아주 미개한, 진짜 미개한 거죠. 지금 봐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었었죠.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이고, 뭐, 지네들, 뭐, 반대를 하거나 말 안 듣거나 하면 잡아다가 뭐, 불로 태워 죽이고, 뭐, 세상에 그런 건 인간도 아니지. 그런 시대가 아마 1000년을 갔으니까, 서양은 아주 개체반이고 무식한, 미친 놈들의 세상이었었죠. 예. 그런 시대였었는데, 또 십자군 전쟁도 일으켰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는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오스만 제국이라든지 티모르 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도 그 당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동서양이 아주 간단한 심플한 역사가 전개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가 이어지는데, 조선 시대 때는 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때는 이제 지구촌이라 해서 전 세계가 다 영향을 주고받던 시대. 그때는 뭐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지만은. 근데 이제 고려 시대 때 이제 잠깐 이제 참고 상식적인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게 뭐야, 홍익학당의 윤옥식 대표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조선 시대가
그 유교래는 사상적인 독재 국가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거는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는 아니지. 근데 이제 고려하고 당나라는 거기도 사상적인 독재 국가였었죠. 조선은 이제 유교라는 사상적인 독재 국가였지만은 당나라하고 고려는 이제 불교라는 사상적인 독재 국가였었죠. 예. 그리고 서양은 중세였으면 중세는 뭐야? 기독교라는 그 사상적인 그 독재 국가였었지. 서양 전체가. 예? 또 하나가 있죠. 저기 가까운 데 있는 북조선. 북조선은 뭐야? 주체 사상이라는 사상적인 독재 국가죠. 아직까지도.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송나라 때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민족주의적인 운동이 일어나요. 어떤 거냐면 당나라까지는 불교가 사상을 지배했으니까, 아니 불교라는 게 외래 종교 아니냐, 이거 저기 인도에서 들어온 거니까 외래 종교인데 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냐.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이 있는데, 유교라는 공자님이 말씀하신 전통적인 우리 것이 있는데 왜 그 외래 종교를 받아들이냐. 그렇게 하지 말자 해가지고 유학의 새로운 유학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이제 신유학 운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신유학을 사상적으로 불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상 체계를 정립을 한 거예요. 그게 유학에다, 공자가 얘기한 유학에다가 어떤 논리적인 체계를 세운 거지. 불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불교는 아주 사상적인 체계가 잘 돼 있잖아요, 그게. 근데 유교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근데 그거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주적인 사상 체계를 리라는 거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게 신유학이거든요. 그거를 처음 만드는 기초를 닦은 사람이 주렴계. 원래 이름은 주돈이. 이제 주렴계는 이제 당호라 그랬는데 호의 호. 그래서 이 사람의 태극도설이 유명해잖아요. 태극도설이라는 유학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상적인 체계의 기초, 그거를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소강절, 장행거, 정명도, 정의천 형제, 이렇게 5명이 송나라의 5군자라고 그래요. 5군자. 근데 이제 원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송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떨거지들이 전부 다 저기 양장 이남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거기 나라를 세우는데, 송나라지. 그것도 송나라인데 그걸 남송이라고 불러요. 원래 있던 건 북송이라고 그러고 여기 남송. 거기서 이제 그 남성도 이제 금방 이제 멸망을 하지만, 유명한 학자가 나와가지고 이 신유학을 완전히 체계를 잡아가지고 꽃을 피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주희야, 주희. 우리가 알고는 주희. 그래서 그 사람은 보통 주자라고 그러거든요. 자자가 들어간 건 이제 높임말에 선생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님, 대통령님, 스님 할 때 님 붙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선생님, 스승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공자도 자자가 들어가잖아요. 자자가 들어가는 건 다 그래. 노자도 자자 들어가잖아요. 이게 주자도 이제 원래 이름은 주인데 주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주위까지, 남송의 주위까지 얘기하면 이제 송의 육군자라 그러고, 북송의 5명만 얘기하면 이제 북송 5군자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주돈이가 태국도설로 사상적인 기초를 닦았다면 소강절이 그거를 이어받았거든요. 근데 소강절이라는 건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소강절이 누구냐면 주역의 대가, 역의 대가면서 주역을 이게 수리적으로 푸는 거야. 숫자로. 그걸 상수학이라고 그래. 상수학을 처음 창안한 사람이 소강절이라고 그러더라고. 결국 이 사람이 또 뭐를 하나 만들었냐면 세운해원법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주의 1년 나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세운해원법이라고 그래서 그걸로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129,600년이 나오는 거야. 이게 동양사상을 공부한 사람은 다 아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되는 게, 우주의 1년이 129,600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그냥 소강절이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세계인데, 그게 우리나라 동양사상을 공부한 사람은 이게 진짜
이제 알고 이거 경전화 시켰어. 완전히 이게. 그러면서 자기의 사상 체계를 대입을 해지를 않나, 뭐, 우리 실상 안에 대입을 해지를 않나, 뭐, 다른 경전을 해석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대입을 하지 않나. 별 지랄을 다 떤다고, 이게. 12만 9,600년이. 그리고 웃는 거야, 이게. 세운해원법이라는 게 세가 뭐냐면 그 1세대, 그 1세대를 소강전 30년을 계산을 한다고. 근데 이거 시대마다 다 틀려. 1세대라는 게 조선시대에는 평균 나이가 40세거든. 40세. 그리고 그때 결혼해가지고 애 낳은 게 보통 15살이라고. 그리고 늦어도 20살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 이전에 애를 낳았다고. 그러면 1세대가 15년으로 계산을 해야지. 1세대는 애를 낳는 세대거든.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해요? 지금 요즘 세대는 애 낳는 게 평균 나이가 30세가 넘어 35세, 32세, 뭐 33세 막 그런다고. 일률적으로 30세로 조강절이가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안 맞지.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거요. 근데 그거를 아주 그냥 진짜처럼 그거를 완전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건, 그거는 아주 웃기는 짜장면이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그거는 추상의 세계고 개념의 세계고 상상의 세계고 관념의 세계고 문자의 세계고 언어의 세계일 뿐이에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절대계도 똑같다고.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그냥 믿음을 가지고 막 하니까 그래서 저번에 제가 거짓말 시리즈 했죠. 음양오행론의 거짓말 시리즈 했잖아요. 예? 하여튼 그 소강절이 안에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장행거. 장행거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유학을 발전시켰지만은 이 사람은 기철학적인 아주 전문가거든, 기철학.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서경도, 서화담 선생이라든지 구한말의 최한기 선생이라든지 이분들이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도올 김효옥 선생도 그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고 논문도 쓰시고 막 그랬는데,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 저는 더 이상 깊이는 못 들어가는데, 아니 우리 후학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길 저는 원해요. 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철학적인 그 사상 체계가. 또 누가 있냐면 정명도 정이천 형제. 이 사람들 대단한 유학자인데, 이 사람은 유학의 그 뼈대를 갖춘 사람이에요. 뼈대를. 그래서 이 5사람, 주렴계, 소강절, 장행고, 정명도, 정이천, 5명을 북송 5군자라고 그래. 여기에 남송의 주위까지 하면은, 송나라 육군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위가 그걸 모든 거를, 그 윗사람들의 모든 사상체계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집대성화한 거지. 집대성 해가지고 완성을 시킨 것이 이제 주위야. 그걸 우리나라 조선에서 받아들여가지고, 특히 정도전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또 태계, 뭐 율고, 송시열,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조선 500년 동안의 사상체계를 굳건히 해가지고, 조선을 500년 동안 지킨 사람들이 이게 사상적인 체계가, 한편으로 보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상적인 독재 국가였을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상식적으로 그렇게 아시고,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조선시대. 야, 여기는 뭐 할 말도 많고 사건도 많고 뭐 여긴 전쟁의 시대.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역사 비교 연대표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제만 넘어갈게.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어떻게 1392년에서 1897년에 망해요. 근데 1897년에 망한 건 아니고 1897년까지는 조선이었었는데, 고종이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이름만 바꿔. 국호. 우리나라 이제 이름이지. 국호는 국가 이름에 국호를 바꿔. 대한제국이라고 바꾸면서 황제로 즉위를 하죠. 근데 이제 대한제국이 얼마 안 가서 이제 망하죠. 1910년도에.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이제 강제 합병이 된 다음에,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서 1945년에, 외세에 의해서 해방이 된 다음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서, 6.25 전쟁이 터지죠. 정부 수립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국에선 그때 어떤 나라가 있었냐?
이제 명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명나라죠. 명나라. 명나라 있을 때 이제 저 북방에서는 후금, 금나라를 물려받은 후금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쳐들어와서 명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청나라, 만주족의 청나라가 만주족이 청나라를 건설을 하죠. 근데 청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대한제국하고 비슷하게 이제 멸망을 해요. 1, 2년 사이 차이 두고. 그러면서 청나라에 있을 때 이제 많은 사건이 일어나. 대표적인 게 뭐 아편전쟁이라든지 태평천국이나라든지 청일전쟁이라든지 러일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가 막 휘말리게 되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서양은 어떠냐? 서양은 이제 중세가 끝나가. 그때가 이제 중세가 끝나가면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가. 그러면서 무척 혼란기가 겪죠. 그때 이제 루터의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르네상스라는 건 뭐냐면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민본주의 사상이라지만 원래는 이제 옛날로 돌아가자. 어떤 옛날로 돌아가냐? 중세 시대는 신이 지배제 신에. 근데 이제 이 근대라는 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지. 내가 생각하는 주체잖아. 데카르트가 얘기한 게. 근데 중세는 생각하는 주체가 아니었어서 생각도 지 맘대로 못해서 중세는 아주 개체반인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의 권력이 크게 비대해진 거에서 교회를 거치지 않고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고, 교회 성직자들이 성경을 해석한 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니네들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없어.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자고 한 것이 이제 근대거든. 그래서 신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적인 세계로 넘어오는 것이 근대거든. 근데 근대 르네상스라는 건 옛날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냐? 중세 이전에 헬레니즘 시대로 돌아가자. 이게 그리스 시대. 그리스의 그 다신교 시대 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서, 유일신의 사상인 헤브라이즘 시대, 중세가 헤브라이즘 시대였거든.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에서 헤브라이즘 시대에서 다시 근대로 넘어온 거예요. 다시 헬레니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이제 르네상스야. 근데 르네상스가 이제 인본주의라 해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인데 그것이 너무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식민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화로 사용되었다고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넘어가야 이제 저기 서양은 그러면서 저기 남미 쪽에서는 어떤 게 일어나냐면 아즈텍 문명이라든지 잉카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어나고 또 다른 데서는 뭐 무굴 제국이라든지 프로이센 제국이라든지 오스트리아 제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혁명의 소용돌이 서양은 혁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사람들이 억눌려 살았거든. 중세에 그 교회의 정직자들과 교회의 그 권력에 찌그러든 억눌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권리를 찾기 시작하니까 전쟁과 혁명이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가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미국의 남북 전쟁으로까지 물론 이제 청교도가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의 독립 선언을 해요. 1700년대, 1770년이고 1700. 그러니까 우리 조선 시대 때. 그때 이제 미국의 이제 독립 선언이 되고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청교도 혁명 뒤이어서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 유명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식민지, 제국주의, 패권주의가 더 극성화시키기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700년도 후반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게 서양에는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다 동양이고 서양이고 영향을 주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러일 전쟁, 청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이제 불란서 청불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일본 놈들은 또 영국 놈들하고 짜웅해가지고 동맹을 맺고 또 일본 놈들 또 미국 놈들하고
뭐 밀실에서 밀약도 맺고 별지랄 왼병을 다 떠는 시대예요. 걔가도 뭐 저 있잖아, 카스라 데프트 조약을 맺어가지고 저기 그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우리나라 대한제국을 먹는다고 밀실에서 이렇게 단합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그때가 이제 그 시기야. 그러면서 미국이 식민지 후발주잖아요. 후발주자. 그 전까지는 네덜란드서부터 뭐 프랑스, 영국, 독일 이것들이 그냥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면서 막 먹었는데 미국은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청계도 혁명으로 해서 미국 독립선언을 하면서 남북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냐고 식민지 개척을 못 했잖아요. 근데 그 남북전쟁 끝나고서부터 이제 세계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카스라 데프트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하고 맺으면서 동양을 먹기 시작했잖아요. 필리핀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서양 쪽에 눈을 돌리면서 다른 때를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미국의 식민지화가 이제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냉전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세계적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조선시대 말기서 조선시대에서부터 대한제국부터 일제히 강점기까지 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부 수립이 되고 6.25 전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은 말씀드리고 요런 이제 역사적인 흐름 세계 연대표가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뭐 할 말씀이 많은데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상적인 독재 국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이제 연관을 져가지고 또 뭐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독재 국가지. 모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서부터 현대 지금까지 정치적인 독재 국가라고도 말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시대는 바뀌고 세월은 바뀌었지만은 정치 형태는 똑같다는 거지. 바뀐 게 하나도 없어. 뭐 진보된 것도 없고 성장한 것도 없고 발전된 것도 없고. 우리는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저기 뭐 봉건주의 시대라든지 왕권 시대, 조선 시대라든지 이런 걸 아주 저열하게 보는데 안 그래요. 똑같아.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정치적인 독재 국가야. 그러니까 뭐냐? 기득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 싸움이 고래에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정치 형태를 유지해 왔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되는 거야. 이걸 뭐냐?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면 중앙 집권적 관료 체제, 관료 세계 아니면 뭐 관료 정치 형태 뭐라고 불러도 괜찮아. 그런 세계에서 중앙 집권적 관료 사회. 그것도 똑같아요. 저기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북한이나 북조선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아. 중앙 집권적인 관료 체계. 관료 사회라는 건 뭐냐면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을 시험을 치어서 뽑든지 어떻게 해서 그걸 사람을 뽑아가지고 관직을 주는 거야. 그게 이제 관료사회거든, 관료사회.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 옛날엔 과거제도 있고 지금은 우리 공무원제도 있잖아요, 공무원.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있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등용을 해서 관직을 주는 거야. 그게, 그러면서, 최고 통수권자는 딱 한 사람이, 최고 통수권자는 한 사람이, 너 대통령이잖아. 옛날에는 왕. 뭐 황제가 됐고 왕이 됐건 뭐 누가 됐건 임금. 지금은 대통령. 똑같. 그냥 이름만 바뀐 거에 똑같은 거야. 중앙 집권적 관료 체제. 이 정치 형태라는 게. 그래서 그 권력과 돈과 힘 있는 놈들이 기득권층 아니에요. 그런 놈들이 그거를 계속 유지해 왔던 거예요. 이게 정치 형태만 바꾸고 이름만 바꾸고 그러니까 독재지, 독재. 사상적인 독재도 있지만 정치적인 독재도 있는 정치적인 정치 독재라고 부르기보다는 정치 형태의 독재 국가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차이는 딱 하나 있어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딱 하나. 뭐냐?
이 최고 권력을 누구한테 물려주냐의 그 차이가 딱 나왔어. 옛날에는 자기 자식한테만 물려줘. 자기 자식. 그걸 세습주의라고 그래요. 세습주의. 혈통주의. 근데 지금은 뭐야? 지금은 선거로 뽑잖아, 선거로. 선거로 뽑지만은 당이 되는 걸 조직해가지고 지네들끼리 해먹는 거 아니야, 기득권층이 되는 게. 당에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요즘 물론, 회비만, 1,000원 회비만 내면 당원이라 하지만, 당원이면 뭐해? 들러리 쓰는 거지. 당권을 갖고 있는 놈들은 몇몇 놈만 해먹는 거지. 예? 그걸 잘 아셔야 돼. 여러분 들러리 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당원 가입하고, 물론 자기 신념에 따라서 해면 괜찮지만은, 걔네 그건 다 들러리야, 들러리. 깍두기 들러리야. 그리고 또 이 세수방주가 또 하나 있지. 이제 요 가까운데, 저 위에. 북조선은 세습이잖아요. 거기도, 그래가지고 이게 옛날에는 그 중앙 집권적 군주제라서 왕이 있었던 군주제. 지금은 뭐냐면 중앙 집권적 관료 체제는 똑같지만은 중앙 집권적 공화제라고 그래. 공화국. 우리나라는 공화국이잖아요. 근데 북조선도 공화국이에요. 국호가 뭐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 다만 그 권력을 세습을 하는 게 다르지. 그래서 뭐 걔네들은 백두혈통이라 하잖아요. 백두혈통. 김일성 일가를 백두혈통이라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백두혈통이라는 건 김일성 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걔네들은 백두혈통이라는 건 독립운동한 자녀라든지 그 후손을 백두혈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 이거 매스컴에서 계속 지랄을 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야. 백두혈통은 독립운동한 후손들을 백두혈통이라 해서 얘네들은 무조건 당에 먼저 가입을 해.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거기는 모병제거든. 내가 싫으면 군대 안 가도 되니까. 우리는 징병제거든. 내가 싫어도 군대 가야 되고. 근데 북조선은 가고 싶은 사람만 가. 근데 고위 당 관료의 자녀들은 무조건 가. 왜냐면 그 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1번 조건이 군대 10년이거든. 거기 10년. 군대를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 백두혈통이라는 게 김일성 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중앙 집권적 관료 형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유념할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뭐냐면, 공자가 최고로 좋아하는 시대가 태평시대. 그러니까 언제냐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순 시대. 요임금하고 순임금 시대. 요순 시대를 가장 태평적인 시대고 가장 도덕적인 시대고 가장 대동세계를 유교의 최고의 세계가 대동세계거든. 기독교는 지상천국이고 불교는 용화세계고 그리고 유교는 대동세계거든. 똑같은 평화로운 똑같은 세계 대동세계. 그거를 요순 시대의 발현이라고 불러요. 공자가 가장 동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시대. 왜냐? 이유는 다른 거 없어. 딱 한 가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자기의 권력을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았다. 이거 세습 혈통주의로 안 가고 능력 위주로 갔다. 이거 가장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시험에 수십 년 동안 시험을 한 다음에 이놈은 괜찮겠다 하면 자기 권력을 물려주는 거야. 그래서 요임금은 순임금한테 물려주고 순임금은 우임금한테 물려주는 거야.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시대를 가장 도덕적으로 우수한 대동세계를 실현한 세대라고 공자가 그렇게 동경을 했던 거야. 어느 정도는 맞죠. 어느 정도는 맞는데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요임금이나 순임금이 뭐라고 누구냐면은 공자도 그랬고 맹자도 그랬어요. 그 사람 동이족이에요. 한족이 아니야. 동이족이라고.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동이족이라고. 그리고 공자도 동이족이야. 상나라, 은나라라고 얘기하는 상나라의 왕실의 후손이거든. 그 상나라가 동이족이 세운 나라거든. 하여튼, 요임금과 순임금이 동이족인데, 동이족은 누구냐? 우리가 동이족이잖아요. 우리가 동이족인데, 동이족은 북방 유목민족이라고, 유목민족이 내려와가지고, 이 대륙에서 건설하고, 여기 한반도하고 중국 대륙에서 나라를 건국을 한 거라고, 응?
물론 그때는 원주민이 있었죠. 하어족이라고 원주민이 있었죠. 걔네들은 너무 사상적으로 떨어진 애이기 때문에 동이족이 와가지고 그거를 잘 계도를 한 거지. 뭐 홍익사상이라든지 홍봉구주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도를 한 거거든. 동이족이. 그래서 동이족이 유목민인데 유목민은 전통이 있어. 어떤 전통이냐면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야.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혈통주의가 아니야. 권력을 그 부족장 회의에 의해서 그 아주 가장 우수한 인재한테 권력을 넘겨주는 거야. 그것이 이제 유목민의 전통이거든. 결국 걔네들은 그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면 그 부족 자체가 완전히 그냥 박살나고 그냥 멸망을 해버리거든. 왜냐면 계속 이동을 하니까 유목민들은 가축을 따서 이동하잖아요. 근데 날씨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걸 생각해야 될 점인데 그거를 지도자가 판단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면 그냥 그 부족 자체가 다 그냥 싸그리 죽는 거야. 그래서 혈통보다도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 능력주의를. 그래가지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북방민족 유목민들의 전통은 뭐야? 그 게르레는 천막에 생활하면서 손님이 오면 자기 딸을 갖다가 합방을 시키잖아. 왜냐면 친족내 결혼을 안 시키려고 유전자가 변형이 돼가지고 이상한 놈이 막 출생하잖아요. 병신, 우리가 얘기하면 그 이상한 그 기형아들이, 그게 유명한 합스부르카 아니야? 그 서양의 제일 강력했던 합스부르카 왕조가 망한 것이 그거 아니야? 외부 침략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걔네는 종래혼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외부 사람하고는 결혼을 안 시켜. 같은 친척끼리만 결혼시켜.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계속 열등 유전자가 나와서 그냥 자연 도태돼가지고 망한 거거든. 근데 유목민은 안 그래. 유목민은 결혼도 그래. 외부 손님이 오면 무조건 딸하고 합방을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그냥 그럼 그걸 자기 자식처럼 기르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요순임금도 똑같아. 요순임금도 자기 자식한테 안 물려준 거는 그런 거야. 능력 위주거든. 그거는 북방민족의 유목민 전통을 따른 것이지 그 도덕 분자였기 때문에 한 건 아니라고 저는.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걸 100%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일단 그 사람의 DNA, 요순이 되는 사람의 DNA 그 혈통 피 속에는 그 유목민의 그런 유전자가 있었던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아니, 로마의 오현제 있잖아요. 로마 오현제, 그 성대한 그 시대를 구가했던 오현제도 또 마찬가지야. 양자를 끌어들여가지고 물려줬잖아. 근데 마지막 아우렐리우스가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면서 그 로마가 망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이게 동서양을 따지고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혈통주의를 배척한 게, 어떤 도덕적인 것보다는, 자기의, 전통사상 때 전통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